안녕하십니까? 생애 초기부터 돌봄은 시작, 보편적 복지국가의 영아보육 현장과 공정성에 대한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보편적 복지국가 포럼 경기도 직능 보육대표 김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시고 실시간 생방송 유튜브로도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의 주제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영아보육과 공정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편적 복지국가 포럼에서는 소중한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출발선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명쾌한 해답을 찾고자 본 토론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현실성 있고 진정성 있는 보육 정책 제안들이 나와 보육 현장에서 꼭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이 토론회는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최소한의 현장 참석 인원으로만 진행되며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 굿쌤 TV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토론회를 함께 하시면서 의견이나 질문을 댓글로 올려주시면 토론을 마친 후 모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그리고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박옥분 경기도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원찬 보편적 복지국가 포럼 상임 공동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명아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영숙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명예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정옥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최명희 신구대학교 아동복지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숙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가정분과 경기도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성숙 보편적 복지국가 포럼 보육 분야 상임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편적 복지국가 포럼 보육 상임대표 안성숙입니다. 생애 초기부터 시작되는 돌봄의 가치와 중요성을 공감하고 영아보육의 공정한 가치 실현을 위한 토론회 축사를 보내주신 남인순 국회의원님, 김병욱 국회의원님, 서영석 국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육의 공정가치 실현을 위해 맞잡아주신 손길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유아보육교육법 제정과 더불어 보육 현장은 지난 30년간 136만 명의 영유아들과 33만 명의 보육교직원들은 함께 사는 삶의 터전을 만들어 왔습니다. 보육인들은 영유아가 중심이 되는 온전한 교육과 돌봄을 위해 투명한 운영과 전문성으로 안전한 보육 환경을 꾀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로 어린이집들은 부모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들은 코로나와 저출산의 영향으로 폐원할 수밖에 없고 교사들은 고용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개인 책임에 머물러 있는 보육 정책의 한계는 바로 아이들의 돌봄 공백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생애 초기부터 안정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육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안정적 돌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설립 유형에 따른 인건비 지원이 아니라 공적 보육을 전달하는 모든 어린이집에 차별 없이 인건비가 지원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사들 아동 비율 현실화 및 보육 공간 확보 등을 통해 안전한 보육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미래 세대의 주인인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그리고 안정된 공부에게 틀이 마련되는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편적 복지국가 포럼은
영아 보육의 공정성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고견에 적극 공감하고 지지합니다. 또한 보육 현장의 의견들이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서 현장에 적용되기를 바라며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를 격려해 주시려는 국회의원님들께서 영상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김병욱 국회의원님과 서영석 국회의원님의 영상 축사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시 분당을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차별 없는 보육,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보육정책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해 열리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영아 보육과 공정성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준규 한국어린이집 총연합 회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김도희 성남시 어린이집 연합 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오늘 토론회 주제 발표를 해 주실 최명희 교수님, 좌장 역할의 서영숙 교수님, 그리고 패널의 박옥분 도의원님, 박미정 원장님, 이현주 학부모님, 홍성자 보육교사님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 알다시피 인구절벽 현실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정책과 많은 예산을 해왔지만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는 역부족인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일관성 없는 보육정책은 오히려 보육교직원과 학부모를 혼란에 빠뜨리며 서로 간의 불신만 깊어지게 했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우리 보육정책은 부모의 입장, 보육교직원의 입장, 당사자인 우리 아이들의 복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부모들은 마음 편히 아이를 맡길 수 있고 보육교직원은 아이들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적인 여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될 여러 현실적인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 방안들이 앞으로 실현될 보편적 보육 정책의 큰 틀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오늘 논의된 내용을 참고해서 국회에서 입법과 정책 그리고 예산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정 국회의원 국민비타민 서영석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위해 애써주신 보편적 복지국가 포럼 회원분들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회에 공정이라는 화두가 뜨겁습니다. 보편적 복지국가가 추구하는 보편적 복지 또한 공정과 같은 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자 증세를 통해 걷어들인 세금으로 아동을 위한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아동을 보육하는 단계에서부터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력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출발선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아동을 보육하는 단계에서부터 공정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앞으로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공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인지 민간 가정 어린이집인지와 상관없이 아동보육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평등한 지원이 국가로부터 제공돼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에 준하는 표준 보육 비용을 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영아대 교사 비율 축소 등의 조정도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 속담 중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성장하는 모든 과정을 부모뿐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우리 의원님들의 영상 축사를 보니 기운이 나시죠? 화이팅입니다. 남인순 의원님도 영아보육의 공정한 출발을 위한 마음을 담은 축사를 지면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편적 복지국가의 영아보육과 공정성에 대한 토론회에 앞서 우리 최명희 신구대학교 아동보육과 교수님을 모시고 발제문에 대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잠깐만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제를 맡은 신구대학교 아동보육과 최명희입니다. 오늘 제 주제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영아보육과 공정성, 가정어린이집의 현황 분석, 그리고 방향 모색을 중심으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먼저 가정어린이집의 현황과 예견을 할 수 있는 선행 연구를 탐색하고, 두 번째, 가정어린이집의 보육의 현황, 세 번째, 가정어린이집의 실태 분석, 그리고 영아보육의 공정 가치 실현을 위한 제언, 이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아기는 성장과 발달이 가장 급격한 시기죠. 그리고 아주 가장 인생의 생애에서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출생률의 급격한 저하,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일변도의 보육 정책으로 가정어린이집의 폐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폐원은 가정어린이집 운영 악화를 가져오게 됐고, 지역 내 보육 서비스의 불균형, 또 교직원의 고용 불안정, 이런 걸로 궁극적으로 영아 보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에서 가정어린이집이 가졌던 사회적 가치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선행 연구와 통계, 설문 분석을 통해서 운영 현황을 고찰하고 시사점을 좀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행 연구는 국가정책 연구와 개인 연구자들의 연구 중에서 최신 연구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브리핑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은 연구에서도 영아의 경우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선호가 매우 높은데, 부모는 1. 가정, 양립의 지원을 주요 목표로 가정어린이집을 선택한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 효과가 보다 높게 강조되는 보육의 분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가정어린이집의 영아보육은 영아를 대상으로 가정 내 양육 지원이 강조되는 정책 기조에 맞춰서 가정 내 양육이 어려운 맞벌이 가족 등의 주요 대상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 이용의 주된 동기를 살펴봤더니 1. 가정 양립, 그리고 양육 스트레스의 완화와 자녀의 사회성 발달 등을 이유로 가정어린이집의 보육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정어린이집은 지리적 접근성, 영아보육에서는 지리적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리고 원장 및 교사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런 부분들이 서비스 만족도에 기인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에 최근 연구를 살펴보면 어린이집의 휴원, 긴급 돌봄 체계 운영, 그다음에 영아기 부모의 불안감 이런 걸로 인해서 가정 양육을 선택하는 것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최근에는 영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가정 어린이집이 운영의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부분을 연구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주당 이용 시간 작년에 비해서 약간 길어진 것으로 조사가 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줄어들었지만 이용하는 시간이 다소 길어졌다라는 것을 실태에서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어린이집 단시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가정 내 돌봄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사실 코로나19라는 것은 작년과 올해에 이어서 그 영아기의 보육을 어떤 방식으로 선택할 것인가, 어떤 국가적인 서비스를 선택할 것인가가 초기 부모들에게 약간의 혼돈을 주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정 어린이집의 원장이 느끼는 운영의 어려움이라는 논문을 살펴보면요. 심층 집단 면접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 가정 어린이집은 최근에 운영비 부족이나 보육 정책에 급변하는 것으로 인한 스트레스, 또 과도한 점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매우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정 어린이집은 영아 보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정 어린이집 문제 해결에 사회적 의미를 찾아서 잘 보완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연구가 제언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부모, 원장, 교사의 목소리를 통해 살펴본 가정 어린이집의 시간제 보육에 대한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요. 시간제 보육 시설을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는 굉장히 보육의 대안인데 이 부분은 시간제 보육의 원화들이 정원안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선택하기가 좀 어려운 난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시간제 보육이라는 것은 가정 양육을 하는 부모에게도 대안적 보육이 될 수 있는데요. 시간제 보육은 접근성이 좋고 또 소규모에 안심하는 그런 어떤 장점을 가정 어린이집이 가지고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또 가정 어린이집 원장이 체감한 운영에 대한 어려움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 물론 재정상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정원 대비 현원 부족에 대한 어려움, 또 인건비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또 보육료 인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또 가장 최근에는 대부분 건물 임대일 경우에 원장들이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물론 그 원화가 충분히 가정 어린이집 정원에 충분히 다 채워졌을 때 혹은 또 많은 인원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을 때 느낀 어려움이 다르겠지만 겸직으로 인한 과다한 역할 수행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 살펴보면 그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원장의 어려움 또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지적했던 연구를 살펴보면요. 가정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하기 위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역시 겪고 있다. 또 영아의 부재로 인한 보육료 감소, 또 교직원의 인건비 부담, 운영비 부족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좋은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내용을 아래 보시면 학부모로 인한 스트레스라든지 여러 서류나 업무, 행정적인 업무의 과중 이런 부분들이 연구물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그 보육이나 운영 실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이 최근에는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이 처한 어떤 문제적인 상황을 인식해야 된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 그런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에 대한 차이를 우리가 지역적인 차이라든지 시설 유형적인 차이, 또 가정과 기관, 지자체 간의 입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다름으로 인해서 그런 차이들이 똑같이 느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고되고 있고요. 대안적 프로그램 개발과 또 어떤 인식도 필요하다. 새로운 상황에 대한 책임의 부담을 느껴야 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지원의 요구 이런 것들이 작년, 올해 급변하는 영유아 보육 현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요구들입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구조적인 질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체제나 제도나 예산의 문제들이 재편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최근 연구의 하나를 살펴보면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물론 이제 미국의 연구에서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완전히 그 전면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는 다음과 같은 그 이유로 보육 프로그램의 어떤 운영 그 어떤 부담을 굉장히 증가시키고 있다. 그래서 학급 규모에 따라서 학급 규모가 감소함에 따라서 인건비가 감소한다든지 위생이나 안전에 대한 용품들의 어떤 구매 또 개인 장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도 우리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라는 걸 보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정적인 법적인 재정적인 지원이 개편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보육 프로그램의 어떤 단기적인, 장기적이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재정을 잘 재정리하고 정책 입안자들을 위해서 어떤 기초적인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아주 간단하게 저희 이 선행적인 연구들, 외국의 연구, 우리나라 국가 정책의 연구들, 그리고 개인 연구자들의 연구들을 통해서 가정어린이집이 겪고 있는 현안의 문제들을 연구자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보육 현황인데 이 부분도 보육 통계 자료 2020년 12월 31일 기준에 있는 보육 통계에서 가정어린이집과 관련된 부분만 통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영유아 인구 비율이 꾸준히 줄고 있는 것은 더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전체 인구 중에서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고요. 특히 영유아 인구나 보육아동의 추이를 살펴보면 연령이 낮은 최근 5년간 급속도로 낮아졌기 때문에 연령이 낮은 5세보다는 4세, 4세보다는 3세, 2세, 1세의 출생률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인구의 어떤 감소에서 가장 먼저 그 변화와 운영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게 가정어린이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가정어린이집을 그러니까 어린이집 유형별로 좀 분석해서 본 건데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죠. 맨 아래에 있는 파란 선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숫자입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령별 아동 보육 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세가 가장 많이 이용하지만 가정어린이집만 보자면 이전에 한 10년 전에 2세 영아가 가장 많았다면 지금은 1세 비율이 가장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관 보육을 이용하는 영아의 연령이 낮아진다라는 것과 동시에 또 2세 정도가 되면 늘어나고 있는 국공립이나 다른 유형시설로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2세 영아들이 가정어린이집을 내려오는 확률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유형별 설치 이용 현황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이용률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정원 대비 충족률도 오른쪽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네. 이용률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보육교사 자격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3급, 2급, 1급 보육교사가 있는데 그 비율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보시면 가정어린이집에서도 1급 교사의 비율이 상당히 높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교사의 어떤 그 경력이 이제 2급, 1급으로 올라가면서 나타나고 있고 또 교사에 대한 급여 결정은 경력과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가라는 답변에 그 국공립 어린이집은 한 1% 정도가 그 일정액 경력과 직급을 보장받지 못한다라는 게 굉장히 낮은 반면에 다른 가정어린이집에서는 상당히 높은 비율의 교사들이 내가 급여 경력과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급받고 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가정어린이집 실태 분석인데요. 보여드리는 자료는 2021년 3월, 4월경에 작은 그 시군구 시에서 중장기 보육계획을 수립하면서 통계 분석했던 것을 가정어린이집과 관련된 설문 통계 분석으로 추출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한 시의 사례이긴 하지만 일반화시킬 수 있는 자료들만 꺼내왔습니다. 네, 첫 번째는 원장이 인식하는 운영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보았더니 가장 높은 것은 원화 모집이었습니다. 원화 모집에 대한 어려움을 많은 수의 원장님들이 가장 어렵다 최근에라고 말했고 그 다음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들도 가만히 보면 뭐 감사라든지 평가제 준비라든지 재무 행정 그래서 다 연결해서 보면 원화 모집이 가장 어렵고 또 그 이후에 수반되는
보육 업무 외에 행정 업무들도 상당히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원장이 인식하는 재정적으로 가장 어렵게 느끼는 재정적 어려움은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였습니다. 가정어린이집에서는 다른 유형에 비해서 인건비에 대한 어려움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것은 이제 다 아시다시피 보육료 지급 방식 하에서 원화 모집이 안 될 경우에는 그것이 바로 인건비로 연결되는 어떤 현행의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보육교사 급여 결정에서부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한 93% 이상이 경력에 따라 호봉을 인정받거나 그런 급여를 잘 책정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자, 보육교사가 인식하는 처우, 그 다음에 그 근무 학력 이런 부분에서도 보면 처우 만족도가 다른 유형에 비해서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초과 근무가 이루어지지만 초과 근무에 대한 대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또 급여나 휴가, 그 다음에 그 인력 보강 이런 구조적인 개선에 좀 필요하다. 가정어린이집이 그 부분에 대한 요구와 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다른 유형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부모들은 어린이집을 언제 어떤 이유로 선택하는가에 대한 부분만 추출해서 보면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영아기부터 어린이집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 선택의 이유를 보면 가정어린이집 혹은 보육을 선택하는 기준을 볼 수 있는데, 최근의 연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높게 나타난 것이 뭐였냐면요. 그 보육의 높은 질, 즉 보육교사 원장이나 보육교사 인성과 자질 이런 부분도 굉장히 최근에 여러 이슈들을 잘 반영하는 답변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또 영아기 때 보육시설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용의 편의성, 즉 보육 시간이나 등하원의 거리, 접근성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런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질 높은 교사가 높은 질을 가진 교사가 우리 마을 가까이, 동네 가까이에 영아기 때 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을 잘 갖춘 시설을 부모들이 요구하고 있다, 가장 원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도출해서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앞부분에 간단한 문헌적인 탐색, 그리고 간단한 일부분의 사례를 통해서 몇 가지의 영아 보육의 공정가치 실현을 위한 제언을 하겠습니다. 물론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제언이고 부분적일 수 있지만 이것들을 전체 유아교육과 보육 안에 더 펼칠 수 있는 사후 연구가 아마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영아기 공정가치라는 것은 부모에게는 선택권의 보장, 내가 유치원을 선택할지 어린이집을 선택할지, 그리고 어린이집 안에서도 여러 유형을 선택할 때 어떤 것이 나에게 가장 공정한 거라는 어떤 그런 인식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 같은 서비스를 맡을 수 있다 라는 그 부모에게 대한 공정한 선택권의 보장, 교직원에게는 일정 기준을 갖추고 일정 자격을 갖췄을 때 내가 어느 기관에 가든 공정한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다. 영아에게는 공정한 발달권, 어느 곳에 가든 내가 발달할 수 보장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영아 보육의 공정 가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에 있는 대전제는 뭐냐면 보육의 시설 혹은 유치원이건 어린이집이건 각종 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공적인 기준에 도달했을 때라는 국가적인 큰 프레임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 보육의 일원화를 향해서 상생보육실현하는 공보육 지원의 확대다. 이 용어는 뭐냐면 물론 크게 보면 우리나라에 다니는 모든 어린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안에 있는 여러 교육과 돌봄의 서비스를 공적인 기준 안에서 실행되는 걸 잘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공보육 혹은 공공보육 어린이집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보육의 기준 안에 들어왔을 때 운영비나 인건비 등을 공정하게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현재는 시설 중심이죠. 설립 주체 중심이죠. 국공립이냐 민간이냐 가정이냐 이걸 뛰어넘는 다 포괄하는 공공보육 안에 들어왔을 때 함께 상생하는 그런 어떤 보육의 모형을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제안이고요. 두 번째는 그 표준보육 비용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표준보육 비용에 대한 연구에 나온 결과에 맞춰서 우리가 보육료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합리적인 표준보육 비용을 법에다 그러니까 표준보육 비용을 산정해서 그걸 보육료 지원에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법제적인 개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제안해 봅니다.
다음은 그 영유아 보육공간 확대 및 교사대 아동비율 축소라고 했습니다. 영유아 1인당 실내 공간 2.64제곱미터인데 그 부분은 영유아가 이렇게 실내 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기에는 협소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사대 아동 비율을 줄이는 게 아니라 영유아의 보육 공간, 안전한 보육 공간을 확대하는, 즉 영유아 1인당 공간을 확대함으로써 정원을 축소하는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걸 통해서 교사대 아동 비율이 더 낮아지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것들은 예산적인 문제라든지 그다음 보육료를 표준 보육을 산정한다든지 아니면 추가로 운영비를 지원한다든지라는 부분들이 추후에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턱 낮은 지역사회 육아공간으로서의 가정어린이집. 이 부분은 민간 가정하고 조금 더 다른 접근성과 공간의 구조, 인적 구조들을 생각했을 때 이것이 단순히 어린이집에 종일 보육을 하는 유아들만 대상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육아 공간으로서의 외국의 사례들을 가지고 들여다보면서 새로운 모형을 만들어 봐도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가 굉장히 가장 취약한 곳이 어린이집이다라는 걸 온 국민 그리고 보육교직원들이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뭐 이건 가칭이긴 하지만 좀 더 집중적으로 어떤 센터를 만든다기보다는 영유아 건강과 위생과 보건에 관한 총체적인 업무를 국가가 좀 더 책임 있게 끌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안해 보았습니다. 또 앞과 연결되지만 보육교사 직급제 에 대한 제언, 요 안에서 이제 원장이 비단임 원장에 대한 얘기도 좀 담았고요. 또 그 다음에 뭐 비단임 원감, 이건 물론 정원 규모에 맞춰서 되는 거지 무조건 다 공정 다 똑같이 주는 게 공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과 인건비 표준화에 대한 내용, 이런 부분을 좀 담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들은 상당히 어렵게 느끼는 게 이 보육 외 업무에 대한 행정 업무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국가가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그 부분을 바꿔나가겠다고 제안했지만 유아교육에서도 뭐 나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최대한 모든 것들을 아동을 교육하는 파트까지 다 디지털 플랫폼에 구축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교사들과 원장님들이 어렵게 느끼는 그 행정 업무를 원칙적으로 축소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생률 저하와 국공립 설치 일변도의 보육 정책으로 그 존폐 위기에 놓인 가정어린이집이 새로운 서비스 모형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유치원에서도 유아교육법을 개정을 통해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굉장히 담아내려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가정어린이집이 담아낼 수 있는 교육과 돌봄에 대한 사회적 함의를 바탕으로 가정어린이집의 물리적인 요소,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강점을 활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보육 맞춤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책임하에 사각지대 없는 완전한 교육과 돌봄 체계하에서 가정어린이집이 담당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재조명하는 후속적인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나와서 특별히 하는 내용이 여기 아까 다 말씀. 최명희 교수님께서 어렵기만 한 가정어린이집의 4명까지 잘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영아보육에 대한 방향까지 잘 안내해드리는 진정성 있는 내용의 발제문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회를 좌장이신 우리 서영숙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명예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들리나요? 죄송합니다. 시작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여러 발표가 있지만 이렇게 최명희 교수님만큼 이렇게 확고하고 이런 어쩜 이렇게 현장들을 속속들이 잘 아시는 그런 분이 이렇게 충실하게 해주셨을까 너무너무 감탄하고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사진 연구물도 철저히 뒤지셨고 또 그런가 하면 통계 자료로서 팩트로서 또 증거도 다 보시고
그러면서 현장에 대한 아주 풍부한 이해를 가지고 가정 어린이집이 어떤 부분에서 정말 더 향상될 수 있겠는지 그런 정책적인 제안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안에 대해서 우리 네 분의 토론자님께서 또 당신의 위치에서 어떤 것이 보완되거나 또 더 여기다 더 해줬으면 좋겠는지 토론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순서대로 우리 경기도 의회 의원을 맡고 계시는 박옥분 의원님께서 이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경기도 의회 의원 박옥분 인사드립니다. 마이크.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경기도 의원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입니다. 앞에서 그 우리 주제 발제를 너무 잘해주셔서 사실은 내용이 그다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이런 현실 속에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간단하게 그냥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뭐 교육행정위원회지만 제가 이제 재선 의원인데요. 9대 때 4년을 이 보육 관련 상임위인 여성가족 평생교육위원회에 있었고요. 그리고 상반기 때는 그 상임위에 상임위원장을 하면서 이 보육에 대한 문제는 누구보다도 참 고민이 많고 정말 그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늘 고민했던 그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 현장에서는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 주듯이 끊임없이 그 공공성이 담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수요자들이 높아지는 눈에 비해서 그에 따른 처우나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은 높아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어서 매우 그 의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나라 영유아 인구는 점점 이제 줄어들잖아요. 4.9 수준이고 합계 출산율은 꾸준히 감소되고 있고 2020년 같은 경우는 0.84로 198개 나라에서 가장 하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최근 10년 새 10대에는 194만 명이 감소되고 상대적으로 60대는 278만 명이 증가해서 아시겠죠? 역피라미드 형식의 그 인구 절벽과 젊은 세대의 노령층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 중에 하나로 무상 보육을 내걸고 있지만 최근 5년간 그 출생률이 급격한 감소로 인해서 인구 비율은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그 어린이집 이용 영아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고요. 수요에 부응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증가는 수요에 비해서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은 증가하는데 가정 어린이집의 치원율이 점점 감소되는 것이 현실이고 최근에 제가 아는데도 상당히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가정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이 문을 닫았는데요.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재난 상황까지 겹쳐서 가정 어린이집 운영은 지금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정말 저랑 가까운 분들이 다 주변에 저희 지역구에 몇십 개가 지금 폐원의 수준을 밟고 있는 것이 상당히 우려되고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쨌든 거의 6년 동안 이 관련 상임위를 하면서 이 문제를 정말 다 해결하려고 했으나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고요.
경기도의회에서 이제 4기 또 예결위를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할 것이고요. 사실은 이게 경기도만의 문제가 국가 아젠다의 차원에서 국가 과제로 이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 박근혜 정부 때 하구사비로 이곳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대책 없이 그 설계를 제대로 못함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감당해야 될 이 몫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표준 교육 비용 법제화 및 개선 방안이라든지 보육교직원의 고용 안정을 위한 문제라든지 누리과정의 공정성, 뭐 누리과정 그러면은 대부분 유치원과 실제로 어린이집의 그런 차별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뭐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되죠? 지금 한 3분 남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행 어린이집 지원을 설립 유형에 따라서 지원하는 방식이나 공보육이 공적 전달 체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보육 대상 아동의 공평한 발달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보육이 지향하는 서비스 기준을 확대해야 되는데 공공성, 투명성, 전문성 및 안정성 등으로 대변되는 기준에 따라서 어린이집에 차별 없이 지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국공립은 인건비라든지 모든 부분을 지원하는데 가정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 보육료로 운영비, 인건비 모두를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보다 더 확대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유치원 누리비 전액을 교육비로 사용을 하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누리비의 극간식비를 제한 21만 원으로 교육비를 지출하는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런 필연적으로 결국은 보육의 질의 저하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보육교사 인건비 역시 경력을 반영한 호봉제를 취하는 국공립, 거기는 비전이 있는 거죠. 국공립 어린이집과는 달리 가정 어린이집은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경력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고 초과 근무에 대한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한 걸 아까 발제에서도 보았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자면 그 도내 어린이집 대다수 경기도 뿐만 아니라 어쨌든 교육비와 급식비 포함한 구조 개선을 위해서 급식비는 이제 별도로 지급하는 방식이라든지 가정 어린이집도 일호봉의 일정 비율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등 보육교사 인건비를 현실화하는 문제라든지 그다음 표준 보육 비용을 법제화해서 그 예산을 더 확대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좀 이번 대선에서 이것을 공략화해서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그 보육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좀 담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마치면서요. 어쨌든 경기도 의회에서도 더 노력을 할 거고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저 회계 프로그램을 다 쓸 경우에는 우리가 그 운영비를 인상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90%가 넘게 쓰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을 좀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런 것들은 약속을 좀 지켜주고 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종사자들에게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욱분 의원님 정말 의정 활동하시면서 풍부한 경험 가지고 우리 최명희 교수님의 그 발제를 아주 특별히 뒷받침도 해주시고 충분히 이해하시면서도 그래도 또 여전히
그 표준 보육비 법제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힘을 실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또 유치원 지원과의 격차가 있는 부분들을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 간식비 등을 필요하여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일이 짚어주셔서 우리 최명희 교수님의 발제가 더욱더 이렇게 강화되는 쪽으로 이렇게 우리 의견을 형성할 수 있는데 나아가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란 하늘 어린이집 원장님, 정말 현장에서 제일 이렇게 저렇게 고생이 많으신 원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파란 하늘 어린이집 원장 박미정입니다. 먼저 보편적 복지 국가 포럼 토론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먼저 주제 발표해 주신 교수님과 토론해 주신 도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저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육 정책은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여성의 활발한 경제 활동 참여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뒷받침이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저출산에 대한 위기감으로 인구 문제 해소를 위한 사회적 요구가 반영되면서 가정 어린이집의 설립도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2015년 43만 8,420명 정도에서 2020년 27만 2,400명으로 15년에 비해 37.95%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출생률의 지속적인 저하는 자연스럽게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급감으로 이어지면서 2015년 22,074개소에 달하던 가정 어린이집이 2021년 3월 말 14,632개소로 감소율은 33.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년 초 발생하여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그동안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장벽으로 인해 정원 충족률이 50%에도 못 미치는 가정 어린이집과 소규모 어린이집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급증해서 현재도 가정 어린이집의 개소수는 감소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어린이집의 폐업 및 운영 악화는 지역 내 보육 서비스의 불균형과 교직원 고용 불안정으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는 영유아 보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이고 공적인 책임이 강한 면이 있어 앞으로 보육정책은 지금까지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의 위기 극복을 위해 개인이 책임지고 감당하던 제도에서 돌봄 국가 책임제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가정 어린이집 원장들의 경우에는 타 유형의 원장들보다 생계형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더라도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상의 계획 수립과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정부의 보육 투입 예산 또한 최근 몇 년간 급속히 증가하여 2017년 기준 지자체 특수시책까지 포함하면 10조가 넘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 재정의 증가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의 가계 부담 완화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저출산 시대에 생애 초기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가정 어린이집의 존립은 매우 중요하며 질적 보육과 안정적 환경을 위하여 정부의 보육 예산은 부모의 가계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가정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원장으로서 생각하는 가정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리적인 표준 보육 비용을 산정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2013년부터 국가가 만 0에서 5세 보육 비용을 모두 책임지는 무상 보육을 도입했습니다. 보육이 국가 예산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보장하는 수준의 보육료 산정 절차 또한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됐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투입 비용인 표준 보육 비용은 2013년 개측 이후 보육체계 변화 및 최저임금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적정 표준 비용의 계측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습니다. 이에 2019년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에서 현행 수준에 상회하는 표준 보육 비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예산을 투입해 표준 보육 비용을 계측했지만 표준 보육 비용은 보육료 산정의 참고사항으로만 작용할 뿐 법정 구속력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예산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표준 보육 비용 이하로 보육료를 책정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표준 보육 비용 이상 금액으로 보육료를 책정하자는 내용을 담아서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보육료 비용에 관련되어서는
표준 보육 비용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입장만 밝히며 매년 표준 보육 비용에 못 미치는 보육료가 산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규모가 큰 어린이집에 비해 규모가 적은 어린이집은 원화 수가 적어 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보육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구조로 표준 보육 비용 산정 시 어린이집 규모를 보다 세밀하게 적용하여 규모별 보육비를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장 어린이집의 경우 정원 축소, 이용아동 감소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이 예측되므로 정부의 보육료 지원 단가를 비용의 보조 차원이 아니라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관리 운영비, 시설비 등을 모두 포함한 합리적인 표준 보육 비용을 산정해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제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표준 보육 비용을 산정하여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제화한다면 어느 정도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및 보육의 질은 항상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법제화되기까지 어려움이 있다면 그에 걸맞는 국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어린이집의 지원을 살펴보면 설립 유형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공보육은 공적 전달 체계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립 유형에 따른 지원보다는 모든 어린이집에 차별 없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가정 어린이집은 적은 아동 수에 비해 교사 대 아동 비율에 따라 학급 수가 많으므로 타 유형보다 보육료 수입으로만 이루어지는 운영비의 80% 이상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어서 운영난은 매우 심각합니다. 이에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인건비 미지원 시설에 영아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방안이 요구됩니다. 또한 최근 보육 예상 증가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인한 시설 투자나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증가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출산율 감소로 인해 원화가 감소하면서 보육료 수입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위생 관리 비용도 증가하고 부모 자부담으로 진행하던 외부 활동이 제한되면서 보육가정 운영비는 점점 증가되는 것으로 예측되므로 실질적인 반운영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어린이집 설립 주체에 따른 유형별 분류를 넘어서 공보육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준하는 정부 지원 및 미지원 시설에 대해 운영비, 인건비 등을 공정하게 지원함으로써 정부 미지원 시설인 가정 어린이집이 공보육 체제에 흡수될 수 있는 포용적인 정책을 마련하여서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이 함께 성장하고 상생하는 보육 정책을 실현해야 합니다. 다음은 교사 대 영아 비율 축소입니다. 영아기는 생애 중에서 발달이 가장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열별 발달의 개인차가 유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영아기 안전 등을 고려하고 집중 돌봄이 필요한 연령인 영아기의 특성상 교사 대 아동 비율의 조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최근 연구들을 살펴보면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환경 요인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를 들고 있고 서울시를 비롯하여 일부 지자체가 일정 연령에 대해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의 축소는 그동안 보육교사들의 불만 중 하나로 야기되고 있는 과중된 업무가 완화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범 사업들을 시의적절하고 질 높은 보육을 지향하는 우수 보육 정책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출산율 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보육교직원들의 고용유지 문제와 함께 보다 나은 보육 환경을 마련을 위해서도 교사 대 영아 비율 기준을 더 쾌적한 방향으로 조절하는 것은 이제 시대적 상황에서도 그 필요성이 충분히 커졌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출산율 저하와 코로나19로 어린이집 운영이 많이 힘든데 교사 대 영아 비율만 줄여진다면 정부 미지원 시설의 경우 늘어나는 인건비 등의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시범 사범 등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해 지자체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국가의 예산이 지원되면서 교사 대 영아 비율 축소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원장의 교사 겸직 금지 및 원장 인건비 지원입니다. 현재 가장 어린이집의 원장은 교사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장은 다중 업무로 인한 업무 과부하와 스트레스 증가로 어린이집의 관리 소홀,
원화의 안전사고 위험성, 보육교직원 이직률 증가 등이 초래되고 결과적으로 보육 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료 수입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하는 가정 어린이집의 구조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높은 수준의 원장 인건비 책정은 어려운 실정이라 가정 어린이집 원장은 타 유형 원장에 비해 급여 수준이 가장 낮은 편입니다. 급여는 적고 타 유형 원장에 비해 1.5배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에서 원장의 교사 겸직은 매우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원장이 정당한 급여를 받고 원장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가정 어린이집 원장의 교사 겸직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사 겸직 금지로 인해 발생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대신해 표준 보육비용 산정 시 가정 어린이집 원장의 인건비는 별도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장의 담임을 겸임하는 업무를 폐지하고 원장 인건비를 국공립과 동일한 호봉에 준하여 지원하고 4대 보험 지원과 퇴직금 가입 및 지원도 동일시되는 제도는 앞으로 보편적 복지 국가가 실현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수립한 제3차 중장기 보육기본계획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수립했고 수많은 사회적 이슈와 상황을 극복하면서 발전해온 정책들입니다.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함으로써 영유아, 학부모, 교사, 원장 모두가 행복한 어린이집, 그로 인한 보편적 복지 국가의 실현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미정 원장님 현장에서 특별히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그 주제 발제자가 하신 그 얘기가 하나하나 더 이렇게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원화 수는 줄고 또 운영의 어려움은 더 가중되는데 반면에 재정 지원은 더 열악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그것이 정말 큰 과제가 아닐 수가 없네요. 특별히 교사 겸직을 하고 있는 원장인데도 불구하고 원장 인건비가 제대로 이렇게 지급될 수 없는 그런 재정적 구조인 것을 어떻게 타개해야 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화끈하게 이렇게 제안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에는 우리 이연주 어린이집 학부모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쪽 같은 딸 둘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우선 생애 초기부터 돌봄은 시작, 보편적 복지 국가의 영아 보육과 공정성 토론회에 학부모 토론자로 참석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선 발제자님들의 발제와 토론 내용에 대해 학부모 입장에서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공정 가치를 실현하는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두 아이를 키우면서 워킹맘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어린이집의 선생님들의 도움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애써주시는 보육교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가정어린이집에서 두 아이를 보낸 경험을 바탕으로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보육정책 수립에 우리 아이들의 인권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보육 환경을 개선하여 보육의 질을 높여주세요. 우리나라 출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0.83명으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출생률의 지속적인 저하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자연적으로 줄어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폐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폐원 및 운영 악화는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들로 하여금 가까운 지역 내에서 좋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며 어린이집 운영 악화는 궁극적으로 영유아 보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으로 어린이집 휴원 및 가정 돌봄으로 인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감소하고 따라서 보육교사들의 이직 등으로 질 좋은 보육의 어려움이 초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불안한 보육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방법은 보육 환경을 개선하여 질 좋은 보육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 어린이집 교사대 아동 비율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교사대 아동 비율을 3세 1대 15에서 1대 10으로 축소하여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세아 전용을 제외한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영세의 경우 교사대 아동의 비율은 현재 1대 3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1대1 양육도 어려워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영세 1대 3 비율은 반드시 축소되어야 합니다. 교사대 아동 비율을 축소하는 것이 영유아의 인권을 구현하고 보육 환경을 개선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며 이 또한 교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질 좋은 보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어린이집의 영유아 보육 공간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정원 정책을 위한 전용 면적 산정 기준을 보면 보육실 면적이 영유아 1인당 2.64제곱미터로 미국이나 일본의 3.2에서 4.95제곱미터에 비해 적어 안전하고 쾌적한 양질의 보육 환경을 만들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한 시점에서 지금의 영유아 1인당 최소 연면적으로는 안전한 보육 환경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영유아 인구 감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 공간을 확대하여 보육의 질이 높아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보육교사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등을 통해 보육교사의 인성과 자질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부모가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 보육교직원의 자질 및 인성이라고 응답한 성남시 중장기 보육계획 2021년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가제를 통해 어린이집을 등급으로 구분하거나 CCTV를 설치하여 어린이집의 안전과 아동학대 등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평가제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고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실을 볼 때 이러한 방식의 관리감독과 행정처벌 중심의 어린이집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교사 직무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다양한 측면의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한 교사 역량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서 말한 교사대 아동 비율 축소, 영유아 보육공간 확대,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을 통해 보육교사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면 교사의 역량도 강화될 것입니다. 넷째, 가정 어린이집 공보육에 대한 인건비 지원 체제가 개편되어야 합니다. 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가정 어린이집의 보육료 지원 체계 및 운영비, 인건비 지급에 대한 문제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교사대 아동 비율에 대한 안정된 보육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현재는 영아반 정원 100%가 충족되지 않으면 인건비 지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영세 영아반은 반 정원 중 한 명만 미충족되어도 인건비 지급이 어려운 보육구조로 악순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자 2명이 있어도 입소를 할 수 없으며 맞벌이 가정에서는 집에서 가깝고 내 집 같은 안정된 환경과 영아를 전문적으로 보육하는 최상의 가정 어린이집을 보낼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보육료 수입이 운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정 어린이집은 기관을 운영할 수 있게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조차 충당할 수 없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인건비 지원은 반정원 충족률 50% 이상 시에 호봉에 준하는 인건비 80% 지원과 4대 보험, 퇴직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아 전문 보육을 운영하는 가정 어린이집도 공보육 헌신을 복지국가가 인정하고 국공립과 차별 없는 동일한 인건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가정 어린이집의 원장 인건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가정 어린이집 원장은 담임 교사 역할 외에 취사, 조리, 청소, 회계, 사무, 차량 등 너무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교사 겸직 원장이 업무 부담 과증은 보육의 질을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초저출산 극복, 육아 부담 해소를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영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교사 겸직 원장에 대한 지원을 통한 보육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질적 보육과 안정적 환경을 위해 원장의 담임을 겸임하는 업무를 폐지하고 국공립과 동일한 원장 인건비를 호봉에 준하여 80% 지원해야 하며 4대 사회보험 지원과 퇴직금 가입 및 지원도 동일시되는 제도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공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보장되고 보육교사가 행복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되고 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행복하게 키울 권리가 보장되는 보편적 복지국가에서 영유아 보육의 공정성이 강듯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이연주 부모님께서도 정말 그 발제자의 의견과 동일한 그런 의견으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보육공간 확대와 교사의 근무 환경 개선, 우리가 흔히 보육의 질 얘기를 할 때에 과정의 질을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교사의 그 공간이나 근무 환경이라는 이 구조적인 질이 얼마나 교사 행복과 연결이 되는가 하는 그런 최근 연구들이 많이 나와서 구조적 질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부모님께서 특별히 이 부분을 강조해 주신 것도 의미 깊다 그런 생각이 참 듭니다. 이제 마지막 정말 그리고 가장 듣고 싶은 목소리죠. 무지개 꿈 어린이집 선생님이신 홍성자 선생님의 그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 홍성자입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 마음과 보육교사의 마음을 함께 전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보육교사를 하게 된 동기가 집 앞에 있는 소규모 어린이집에 우리 아이를 보내게 되면서였습니다. 상담을 하고 현장 참관을 아이와 함께 하였는데 우리 아이가 낯설어하지 않아서 보내게 되었고 큰 시설도 주변에 많이 있었지만 소규모 시설을 선택한 이유는 집과 크기가 비슷하여 우리 아이가 낯설지 않고 적응도 잘하고 재밌어했기 때문입니다. 세심한 보살핌으로 사랑과 존중으로 정성껏 보육을 해주시는 선생님과 원장님으로 인해 우리 아이가 편안하고 즐겁게 생활했고 어린 아이를 키우기에 어린이집의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업무가 많아 보이는데도 힘든 내색 없이 척척 해내시는 원장님, 그리고 항상 밝게 아이들과 뒹굴고 몸으로 노는 선생님을 보며 나라에 큰일을 해주신다고 생각하였고 저도 큰일을 하고자 보육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영아를 보육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되어 열심히 보육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의 일은 정말 아이를 맡기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동하며 한마디로 마음을 표현하기에는 그 안에서 아이를 보육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생후 3개월부터 어린이집에 입소를 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린 아이일지라도 아이들 한 명 한 명 소홀하지 않고 아이들이 선생님의 따뜻한 품을 느낄 수 있도록 돌봐주며 잘 먹고 잘 자고 엄마가 아닌 선생님과 그 어떤 애착 형성이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아이들이 선생님의 품 안에서 새록새록 커가며 밝고 편안하게 지내는 아이들을 보면서 가슴 가득 행복을 느끼며 저도 많이 웃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무를 하면서 소규모 어린이집에서의 나의 보육 업무와 국공립 어린이집에서의 업무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큰 차별이 있는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 몸이 부서지도록 아이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보육을 하는데 국공립 교사와 급여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정말 자괴감도 들고 내가 이렇게 일하는 것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소규모 어린이집이어서 나라에서 지원받는 것이 차이가 남을 알고 속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 기분은 저를 작아지게도 하였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고자 보육교사의 일을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같은 일을 하면서 보육교사의 대우가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억울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진정성 있게 내 몸 전부를 던져서 아이들을 보육하는데 임금과 지원의 차이로 보육교사의 사기가 저하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출산 시대와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원화 모집도 힘들고 학부모들의 요구는 점점 늘어가는 어려운 상황에서 원장님들은 어린이집을 언제 그만두지 하는 마음으로 운영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출산율은 떨어지고 원장님은 보육료로 제 인건비를 주실 텐데요. 제가 보고 있는 아이의 보육료를 계산해도 제 급여가 나오지 않는 구조가 보육교사지만 눈에 보입니다.
소규모 어린이집이 없어진다는 것을 예시하며 불안하게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을 보면서 보육교사 저 또한 불안합니다. 학부모님들은 얼마나 더 불안할까요? 애착 형성이 잘 되어 있고 즐겁게 다니고 있는데 우리 아이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환경에서는 동생도 낳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규모 어린이집의 존립은 출산을 장려하는 지름길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천국인 어린이집에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여 보육인들에게는 고용의 안정감을 주면서 육아로 인한 부담이 줄고 편안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부모라면 출산을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보육교사의 급여 수준을 시설 유형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하여 주십시오. 소규모 어린이집도 공정하게 국공립처럼 인건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소규모 시설의 원장님들도 교사들에게 인건비를 더 주지 못해 미안해하는 마음을 덜 수 있고 보육교사도 일을 하면서 일한 만큼의 급여를 받으며 더욱 행복한 마음으로 자부심을 갖고 보육 업무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규모 시설의 존폐위기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집처럼 편안하고 안전하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꼭 존재해야 하며 유지될 수 있도록 나라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국가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이 보육교사들의 사랑과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받으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육교사들에게 차별 없는 환경을 보장해 주십시오. 국가는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질 영아를 보육하는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원장님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이 힘들면서도 웃으며 말씀하신 원장님 말씀 잠깐 올려봅니다. 선생님들은 어린이집 없어지면 고용보험이라도 받지만 나는 고용보험도 없고 빚만 짓고 나가야 해요. 이런 말씀을 지나가는 말로 들었을 때 나의 고용 불안보다 안타까운 마음이 더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오랜 시간을 지내며 아동의 권리를 존중받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보육 서비스에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보육을 담당하는 소규모 시설들이 유지되고 그곳에서 보육 서비스를 담당하는 보육교사들의 고용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나라의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전달드리며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가슴 따뜻하고 또 눈물이 날 정도 울컥한 것 같습니다. 당신이 부모로서 어린이집을 이용해 본 경험도 있으시고 또 현재 그 어린이집에서 정말 나라의 큰일을 한다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정말 재롱의 따뜻한 마음과 가슴을 내주는 그런 선생님으로서 일하시면서, 그렇지만 이 어린이집이 계속 얼마나 유지될 것인지, 또 나한테 급여를 주시기엔 정말 턱도 없는 그런 운영비를 가지고 원장님은 하루하루 어떻게 운영하시는지는 정말 다 정말 우리가 너무나 공감하는 그런 것을 홍성자 선생님께서 아주 당신의 경험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더욱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네 분 토론자의 말씀을 들었는데, 특별히 우리 그 최명희 교수님의 발제된 이론을 얘기하시는 분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께 특별히 뭐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이런 걸 물어야 되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저한테 굉장히 많은 오늘 그 토론회를 보시면서 의견을 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정말 많은 의견을 보내주신 보니까 관심이 뜨거운 그런 토론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신 것이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제가 몇 개를 읽어보겠습니다. 가정 어린이집보다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한 인건비 보조가 절실합니다. 아니, 가정 민간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저 실질자 될 것 같아 불안합니다. 자부심 가지고 열심히 보육하고 싶습니다. 유튜브 채팅방에는 교사 대 아동 비율 추세가 가장 많은 현장의 소리라고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 인건비 지원이 절실합니다. 학부모님 대표께도 인건비 보장이 절실합니다. 불안합니다. 내가 보육하는 아이를 계속 보육하지 못하고 어린이집이 없어질까 두렵습니다. 저는 교사들 보너스 50만 원 받는 것이 소원입니다.
국공립과 똑같은 보건보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직 8년 동안을 했지만 급여 차이는 차별적이고 매년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는 자괴감이 든다는 말씀에 너무 공감합니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같은 대우를 해주세요. 자, 돌봄 국가 책임제 정말 필요합니다. 원장님 의견에 적극 반영 필요합니다. 예, 국공립과 차별 없는 인건비 지원 필요합니다.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는 복지제도가 이런가요? 위기감에 원장도 교사도 불안합니다. 가정 어린이집의 영아에게 가장 포근하고 최고입니다. 운영비 지원과 인건비 지원으로 안정적 운영을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출산으로 초저출산을 가정어린이집이 가장 어렵습니다. 현장에 맞게 인건비 지원 정책이 시급합니다. 가정어린이집 정원이 다 차지 않으면 원장 급여를 도무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구조 바꿔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로 더욱 위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늘 하루하루 당면하듯이 그 모든 것을 선생님들, 또 원장님들, 학부모들까지 온몸으로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내년부터 인상되는 영아수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가정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어떻게 되지요? 말하자면 가정 영아수당이 더 늘면은 그만큼 또 가정에서 양육하겠다고 자녀를 어린이집에 안 보내게 될 테니까 그러면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일하는 이곳은 또 위험해지는 곳으로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뭐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걸 토론자님께서 다 얘기하시기에 조금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 최명 교수님 제일 어려운 질문 하나 좀 답해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갑자기 얘기를 드렸나요? 예. 네, 갑자기 뜨거운 아주 뜨거운 질문을 갑자기 주셔서 당황스럽긴 한데 아마 영아기 때 기관 보육을 선호하지 않는 부모들에게도 또 요원한 과제였습니다. 어린이집에 반드시 가야지만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데올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출생률을 높이고 전체적으로 영아들이 받을 수 있는 가정에서 또는 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전체적인 기관을 떠나서 질 높은 돌봄을 생각한다면 두 가지는 나란히 병행되어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게 더 어떤 자금으로서의 이득이 아니라 영아들이 어린이집에서 더 질 높은 보육, 영아 보육을 가정에서만 한다고 해서 부모들의 만족도가 절대 높아지지 않거든요. 조금만 더 받아서 내가 집에서 기르겠다라는 것보다는 이미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영아기부터 가정어린이집에서의 어떤 좋은 보육을 받았기 때문에 양육수당만으로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어린이집에서 받는 영아 보육의 질을 꾸준히 높이는 앞에서 쭉 토론하시고 발표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정에서의 양육수당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기관에서 아이들이 교육과 돌봄을 받는 것의 질을 높여서 부모들이 공정하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의 양립적인 것들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뜨거운 감자를 갑자기 받아서 네, 경계를 넘나들며 말씀드렸습니다. 예, 우리 정말 이 주제는 굉장히 아주 핫한 그런 학문적으로도 핫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가정에서 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양육될 수 있으면 특별히 0세의 경우에 가장 완벽한 환경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 어린이집에 오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미비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보내졌던 것이니까 사실 이것을 뭐 별개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양육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함께 다루어져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되고 저는 오히려 가정 어린이집에서 이 주제를 너무 이렇게 거부하거나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너무 가정 어린이집 위주의 정책만을 강조함으로 해서 오히려 학부모들한테 또 어떤 부정적인 그런 인식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거기에는 지원할 필요가 있으면 충분히 지원해라.
그러나 거기서 부모님들이 우리를 꼭 선택해야 될 때 우리가 선택돼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것에 충분히 값할 수 있는 부모보다 더한 질적인 것을 제공하려고 하는 집단에게 필요한 그 자격의 또는 근무의 어떤 노동의 강도에 필요한 그런 인건비와 재정 지원을 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함께 강조해 주는 것이 오히려 있어져야 될 거 아니냐. 거기에 많이 좀 우리는 없어지지 않냐. 이렇게 너무 이렇게 all or nothing 이런 게임으로 우리가 접근하지는 않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뭐 돈 많이 드는데 그럼 다 어떡하지? 이제 그건 정말 투자 대비 효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고 함께 또 재정은 어디서 가져와야 될 것인지 정말 실질적인 정책이 될 때는 그런 문제들을 충분히 감안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충분히 표준교육비 연구 다 해놓고 꼭 그대로 안 줘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정말 그래서 정말 법제화가 필요하다라는 그 우리 최명희 교수님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지금 질문이라기보다는 모두 오늘 주제 토론에 한마음으로 동감하시는 엄청난 이런 그 제안들을 보내와 주셨기 때문에 질문에 대해서 더 다른 그 제안 같은 거나 이런 건 없는 거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도 됐고 하니까 저도 이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언제나 이런 마감을 참 좋은 시로 마감을 하고자 해서 사실은 제가 그 조동하 시인님의 이 시를 준비를 했는데 그러다 가만히 보니까 그 나태주 시인님도 참 우리를 심금 울리시잖아요. 그분이 쓰신 아주 짧은 시 중에 행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행복.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 있다는 것. 그래서 제가 이거 가정 어린이집 선생님의 행복 이렇게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홍 선생님께서 행복한 교사 이 말이 탁 나오는 순간 제가 아주 가슴이 아주 울컥했어요. 그래서 저녁 때 돌아갈 집. 그래, 이렇게 힘든 때에도 내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자 했던 그 어린이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 있다는 것. 맞아, 내가 이렇게 힘들 때도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지원해 주시고 나를 향해서 그렇게 엄마 이상으로 방긋방긋 웃어주는 그 어린 아이들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 있다는 것. 외로울 때 내가 어린이집 선생으로서 너무 자괴감이 들 때 나를 부추겨주는 나의 소리. 정말 내가 나라의 큰 일을 하겠다고 시작했던 나는 정말 이것보다 더 보람된 일이 있을까? 의미 있는 일이 있을까? 아니면 나한테 이 일조차 나한테 주어진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야. 이렇게 소박하게 출발했던 이 노래, 이 일을 내가 계속 할 수 있음을 기대하면서 그래도 부를 수 있는 나의 희망이 있다는 것. 예, 그런 것이 우리의 행복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정말 주제 발표를 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최명희 교수님 그리고 네 분의 토론자님 정말 알찬 토론으로 이것을 이끌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후원해 주신 에듀케어와 굿티처 여기도 감사드리고 그래서 우리 그 생애 돌봄부터 초기부터 보편적 복지국가의 영아보육 현장과 공정성 이것을 기획해 주신 보편적 복지국가 포럼이 여기 된 제안을 가지고 아주 정말 현장성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이번 대선에서도 꼭 이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서영숙 교수님께서 우리 패널들의 말씀을 다 요약해 주시면서 잘 이끌어 주셔서 아마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귀에 쏙쏙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우리 패널들이 얘기하실 때는 마음이 울컥해서
눈시울이 뜨거워질 때도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자,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과 많은 힘듦이 있는 보육 현장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열정만큼은 지칠 수 없기에 오늘 이 토론회에서 나온 현실성 있는 안정적인 보육 정책의 제안들과 현장의 목소리에 꼭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